제두권 붕괴하는 하늘. 제1장 숭양의 바람. 숭양성의 난무는 높이가 7장이었다. 서진은 대표단의 맨 뒤에서 걸으며 고개를 들어 성문을 올려다보았다. 천년묵은 화강암 위에 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무림맹의 문양 교차된 검과 방패 이금박으로 빛나고 있었다. 금박이 벗겨진 곳이 군데군데 있었다. 오래된 권위가 달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성문을 지나는 순간 바람이 바뀌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식풍술이 자동으로 반응했다. 성 밖의 바람은 서북풍이었다. 2월 말의 건조한 바람으로 흙냄새와 마른 풀냄새가 섞여 있었다.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바람의 결이 수십 갈래로 쪼개졌다. 3천이 넘는 인간의 호흡, 체온, 움직임이 공기에 각인되어 있었다. 숭양성은 숨쉬고 있었다. 거대한 생물처럼. 식풍술이 읽어낸 것은 바람만이 아니었다. 기의 흐름이 성 안을 관통하고 있었다. 정파 무인 수천 명의 기가 뒤섞여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강물과 같았다. 대체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렀고 그 중심에 무림맹 본부가 있었다. 전기의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수천 명의 무인이 모인 곳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기의 조류였다. 그런데 그 강물에 구멍이 있었다. 서쪽 성벽 근처. 한 권 마지막의 관도에서 감지했던 그 공백이 성 안으로 이동해 있었다. 완전한 절멸기 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지워버린 듯한 공백. 하수의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다. 하수는 기가 없어서 느껴지지 않는다. 이것은 기가 있되 주변의 모든 기를 삼켜 자신의 윤곽을 지워버린 것이었다. 마치 검은 천으로 덮어놓은 등불과 같았다.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을 가두고 있는 것이었다. 서진은 그 공백의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방향은 서쪽이 확실하되 거리와 범위가 잡히지 않았다. 절정 후기의 기감으로도 아니 인류 중위의 기감으로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할 대상이 이렇게 모호하다는 것은 상대의 은기술이 서진의 감지 능력을 압도한다는 뜻이었다. 화경 이상. 그것도 상위. 형무진의 기억이 흔들렸다. 1000년 전 이 정도의 은기를 구사했던 자가 있었던가. 기억의 깊은 곳을 훑었으나 뚜렷하게 잡히는 것이 없었다. 다만 어렴풋한 불안, 오래된 불안, 1000년 전의 형무진도 느꼈을 법한 불안이 단전 아래에서 미세하게 진동했다. 서두르지 마라. 서진은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대표단의 선두에서 천호가 넓은 어깨로 인파를 가르며 걷고 있었다. 그 옆에 현이 장검을 왼쪽 허리에 차고 곧은 자세로 따르고 있었다. 세영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호기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세윤은 대표단의 중간쯤에서 고개를 숙이고 걷고 있었다. 서진은 세윤의 뒷모습을 한 호흡 동안 관찰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숭양의 2월 말은 춥지 않았다. 혈마환의 금단 증상이었다. 출발 전 소리화가 식사에 섞어 넣은 간이 정혈단이 금단의 날카로운 끝을 무디게 하고 있었지만 근본적 해결은 아니었다. 세윤에게 남은 시간. 서진은 다시 한번 계산했다. 혼사분 잠식도 3알에서 4알 사이. 간이 정혈단이 투여되고 있으므로 5알 도달까지 약 보름. 보름 안에 정혈단 완성형을 투여하거나 최소한 환원산과 천리양초로 2단계 해독을 시작해야 한다. 정혈단 완성형의 핵심 약재 중 천리양초는 아직 미확보. 천년설화는 더더욱. 이번 대회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객자는 성 동쪽이었다. 광운객자는 3층짜리 목조 건물로 정면에 일하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현판의 글씨가 힘차면서도 단정했는데 서진은 그 필체에서 검을 쥔 손의 습관을 읽었다. 글씨를 쓴 사람은 무인이었다. 오래전 이 객잔의 주인이거나 주인의 벗이었을 것이다. 3층 전체가 남궁세가 대표단에게 배정되었다. 서진의 방은 3층 복도 끝에서 두 번째였다. 끝방은 현의 방이었다. 서진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면서 습관적으로 세 곳을 확인했다. 창틀 손가락으로 틀의 안쪽을 훑었다. 먼지가 고르게 쌓여 있었다. 손을 댄 흔적은 없다. 문지방 역시 이상 없음. 침상 아래 서진은 허리를 굽혀 침상 다리 4개를 하나씩 살폈다. 세 번째 다리의 안쪽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손톱으로 긁은 것이 아니었다. 가느다란 금속, 아마도
은침이나 탐침으로 침상 다리의 나무결을 따라 한번 그은 자국이었다. 자국의 깊이가 일정했다. 숙련된 손이었다. 자국의 나무색이 주변보다 미세하게 밝았는데 이는 긁힌 지 하루에서 이틀 사이라는 뜻이었다. 대표단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이 방을 점검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첫째, 객잔 측의 일상적 점검. 둘째, 사전에 방을 조사한 자의 흔적. 일상적 점검이라면 네 다리 모두에 자국이 있어야 했다. 한 다리에만 있다는 것은 무언가를 찾다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친 것이거나 반대로 무언가를 설치했다는 뜻이었다. 서진은 세 번째 다리를 다시 살폈다. 다리 안쪽, 긁힌 자국 바로 위에 미세한 구멍이 있었다. 바늘 끝 크기. 야명분의 삽입 흔적과 유사했으나 구멍의 각도가 달랐다. 야명분은 수직으로 뿌리지만 이 구멍은 사선이었다. 서진은 구멍에 기를 실어 넣었다. 극히 미세한 양은기술로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을 정도의 실처럼 가느다란 기였다. 구멍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설치했다가 회수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탐침의 삽입 자국일 뿐인 것이거나 서진은 판단을 보류했다. 다만 이 방이 안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확인했다. 해체도는 옥패 형태로 품 안에, 검은 구슬은 허리춤 안쪽 비단 주머니에, 백해환 새 알은 왼쪽 소매 안감에, 소리화가 만든 마비독 가시 4개는 오른쪽 소매 안감에, 방독포는 접어서 허리띠 안쪽에, 모든 것이 몸 위에 있었다. 짐에 넣어둔 것은 일반 장검 한 자루와 여벌 옷뿐이었다. 창문을 열었다. 서쪽이 보였다. 시장거리의 지붕들이 물결치듯 이어지고 그 너머로 무림맥 연무장의 거대한 반원형 지붕이 솟아있었다. 연무장까지의 거리는 약 500보. 질주하면 200호흡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 서진은 이 거리를 기억해 두었다. 첫째 날 저녁 천호의 방에서 대표단 내부 회의가 열렸다. 천호의 방은 3층 중앙에 있었고 서진의 방보다 3배는 넓었다. 방 안에 장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의자 8개가 배치되어 있었다. 천호가 상석에, 현이 그 오른쪽에, 세영이 왼쪽에 앉았다. 세윤은 현의 옆자리에 앉았는데 의자를 반뼘쯤 뒤로 빼고 앉아 있었다. 무의식적인 거리두기였다. 서진은 말석에 앉았다. 호위 무사 6명 철무광 포함 이문 앞에 서 있었다. 천호가 입을 열었다. 대회 일정을 말하겠다. 천호의 목소리는 넓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큰 소리가 아니었다. 다만 울림이 깊었다. 절정상위 무인의 기가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실리면 소리 자체가 무게를 갖는다. 첫째 날 오늘이다. 개회식과 맹주 추대 논의가 열렸다. 내일부터 사흘 동안 교류 비무가 진행된다. 다섯째 날이 핵심이다. 차기 맹주 결정 비무. 여섯째 날 폐회. 천호가 장탁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다. 대회 일정표였다. 서진은 말석에서 글자를 읽었다. 글씨가 작았으나 체해의식의 경맥 재구성이 시작된 이후 시력이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다. 인맥과 동맥의 재구성이 감각기관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남궁세가는 맹주를 탐하지 않는다. 천호가 말했다. 시선이 세윤을 스치고 세영을 스치고 현에게 머물렀다가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닿았다. 짧은 시선이었으나 서진은 그 안에서 여러 층의 의미를 읽었다. 확인, 경고, 그리고 기대? 아니, 그것은 서진의 착각일 수 있었다. 다만 맹주가 될 자격이 없는 자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맞겠다. 현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이 말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현도 알고 있었다. 서진도 알았다. 청풍건파, 백리무, 그리고 백리무 뒤에 있는 것. 회의가 끝난 뒤 서진은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계단을 내려가 객잔의 뒷문으로 나왔다. 뒷골목은 좁고 어두웠다. 해가 이미 져서 양쪽 건물 사이로 좁은 하늘이 보라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진은 뒷골목을 따라 서쪽으로 걸었다. 목적지는 시장거리의 약재상이었다. 표면적 목적은 약재 시세 파악이었다. 실제 목적은 세 가지였다. 첫째, 천리양초와 천년설화의 소재와 가격 확인. 둘째, 숭양 내 암천회의 기분포 추가 탐색 시장거리는 사람이 많은 곳이므로 암천회 인원이 섞여 있을 확률이 높았다. 기의 흐름 속에서 이질적 질감을 찾는 것이 목적이었다. 셋째, 소림사 대표단의 숙소 위치 확인.
정신수 확보를 위한 사전 정찰이었다. 시장거리는 성의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대로의 남쪽에 형성되어 있었다. 대회 기간이라 인파가 밀집해 있었고 약재상뿐 아니라 무기점, 포목점, 주루, 객잔이 빼곡했다. 횃불과 등롱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으나 사람들의 움직임이 만드는 그림자가 끊임없이 흔들려 거리 전체가 숨쉬는 것 같았다. 첫 번째 약재상은 거리의 동쪽 끝에 있었다. 만초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2층짜리 가게였다. 주인은 60대의 노인으로 반백의 머리를 정갈하게 묶고 있었다. 눈이 작고 날카로웠으며 서진이 들어서자마자 서진의 온 남궁세가의 문양이 수놓인 도포를 보고 자세를 고쳤다. 남궁세가의 소엽이시군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서진은 진열대를 훑으며 물었다. 천리양초가 있습니까? 노주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아쉬움과 계산이 교차하는 표정이었다. 북방 약재는 대회 때마다 가격이 3배로 뜁니다. 천리양초라면 이미 예약이 끝났을 겁니다. 서진은 이 반응에서 2가지를 읽었다. 첫째, 천리양초가 이 상점에 있었으나 이미 팔렸다. 둘째, 노주인은 남궁세가의 구매력을 알고 있으며 더 비싼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어디에 팔렸습니까? 노주인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단골의 비밀이죠.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강요하면 정보가 왜곡된다. 서진은 대신 진열대에서 건대추 한 봉지와 감초 5뿌리를 구입했다. 자연스러운 구매 행위로 의심을 줄이는 동시에 이 약재들은 실제로 필요했다. 구슬 수련 후 냉기 관리에 쓰이는 기안차의 보조 재료였다. 두 번째 약재상은 거리 중앙의 수인당이었다. 이곳은 만초당보다 규모가 컸고 2층 전체가 고급 약재 전시실이었다. 주인은 40대의 남자로 체격이 좋고 눈이 밝았다. 무인의 체격이었으나 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무공을 배웠으나 그만둔 자, 혹은 길을 숨기고 있는 자. 천리양초가 있었다. 유리함 안에 한 뿌리가 보관되어 있었다. 북방산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희귀 약초로 뿌리가 연보라색이고 잎에서 미세한 향이 났다. 서진은 유리함 너머로 약초를 살폈다. 상태가 좋았다. 채취한 지 1달 이내. 건조 과정이 정확했다. 가격은 금 50냥. 서진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으나 내심 계산했다. 남궁세가 대표단의 총 경비가 금 200냥이었다. 천리양초 한 뿌리에 4분의 1을 쓰는 것은 천호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 그리고 천호에게 세윤의 해독을 위해 금 50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려면 세윤의 혈마환 복용 사실을 천호에게 알려야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보류하겠습니다. 서진은 수인당을 나왔다. 세 번째 약재상으로 향하면서 시장거리의 인파 속에서 식풍수를 넓게 펼쳤다. 3,000명이 넘는 무인의 기가 뒤섞인 거리에서 이질적 질감을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다른 색의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과 비슷했다. 그러나 서진이 찾는 것은 모래알이 아니었다. 구멍이었다. 기의 흐름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없는 곳 은기술로 자신을 지운 자의 흔적. 거리를 반쯤 지났을 때 하나를 잡았다. 서진의 왼쪽 포목점 앞 좌판에 앉아 떡을 먹고 있는 중년 남자. 회색 두루마기에 검은 띠. 얼굴은 평범했다. 체격도 평범했다. 그런데 이 남자의 주변 반보 이내에서 기의 흐름이 미세하게 휘어지고 있었다. 마치 물살이 돌을 만났을 때처럼. 남자 자신의 기가 주변의 기를 밀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 자신이 기의 흐름에서 빠져 있었다. 자연스러운 은기술이었다. 이류나 인류 수준의 무인이라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 서진은 시선을 주지 않았다. 걸음도 바꾸지 않았다. 지나가면서 남자의 호흡만 식풍술로 읽었다. 들숨 넉박, 날숨 6박. 이 호흡 패턴은 서진이 아는 어떤 정파 무공의 것도 아니었다. 기초호흡 자체가 다른 계통이었다. 정사대전 이전의 마도 호흡법과 유사하되 더 정제되어 있었다. 암천회의 것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으나 정파가 아닌 것은 확실했다. 서진은 이 남자의 위치와 특징을 기억에 새겼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세 번째 약재상은 거리의 서쪽 끝에 있었다. 회춘원이라는 간판. 다른 두 상점보다 작고 허름했다. 주인은 50대의 여인으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었고 손이 거칠었다. 약재를 직접 채취하는 사람의 손이었다.
서진은 이곳에서 천년설화를 물었다. 여인의 반응이 달랐다. 다른 약재를 물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대답하던 여인이 천년설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손이 멈추었다. 약재를 정리하던 손이 반호흡 동안 정지했다가 다시 움직였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목소리도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손이 멈추었다. 그 반호흡이 전부였다. 그건 약재가 아니라 전설입니다. 소혁. 실물을 본 사람이 있다는 소문조차 1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서진은 여인의 눈을 보았다. 눈동자가 왼쪽 아래로 한 번 움직였다가 돌아왔다. 회상의 방향이었다. 상상이나 거짓말을 할 때 눈은 오른쪽 위로 움직인다. 왼쪽 아래는 실제 기억을 떠올릴 때의 방향이었다. 이 여인은 천년설화를 단순히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알고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쪽이었다. 서진은 더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 상점의 위치와 여인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 나중에 다시 와야 할 곳이었다. 약재상 탐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진은 골목 하나를 돌아서면서 소림사 대표단의 숙소 위치를 확인했다. 거리에서 두 명의 젊은 무인이 나누는 대화를 식풍술이 잡아냈다. 소림 대표단이 보현사에 묵는다며? 응, 원래 그렇잖아. 대회 때마다 보현사가 소림 숙소야. 보현사. 성 북쪽. 숭양성 내 유일한 사찰. 서진은 방향과 거리를 머릿속의 지도에 표시했다. 객잔에서 보현사까지 도보로 약 2000보. 야간에 은밀히 이동할 경우 4분의 1 시진. 객잔으로 돌아오는 좁은 골목에서 그림자가 하나 합류했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림자의 호흡과 발소리를 식풍술이 이미 잡고 있었다. 철무광이었다. 무거운 발걸음, 깊고 고른 호흡, 그리고 미세하게 왼쪽으로 기우는 보폭적 홍산에서 입은 어깨 부상의 잔여 영향이었다. 철무광이 서진의 옆에 나란히 섰다. 골목이 좁아 두 사람의 어깨가 거의 닿았다. 철무광이 낮은 목소리로 보고했다. 3가지. 철무광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다. 보고도 간결했다. 서진은 그것을 좋아했다. 하나. 청풍건파는 서쪽 청운루에 묵고 있습니다. 백리무가 오후에 단독으로 한 번 외출했습니다. 방향은 서쪽 외곽. 서쪽 외곽. 절멸기에 공백이 있는 방향이었다. 둘. 조백이 시장거리 국수가게에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이후 반시진 행적 불명입니다. 서진의 눈이 좁아졌다. 조백은 이미 간첩으로 확정된 자였다. 숭양에 도착하자마자 접선을 시도했다는 뜻이었다. 예상보다 빨랐다. 그만큼 전달할 정보가 급한 것이거나 숭양에서의 접선 창구가 미리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셋. 서쪽 외곽에 정체불명의 객잔이 있습니다. 보름 전 주인이 바뀌었고 새 주인의 하인이 모두 무인 체격입니다. 간판은 서풍루. 서풍루. 서진은 이 이름을 기억에 새겼다. 서쪽 성벽 근처, 절멸기의 공백, 보름 전 주인 교체, 무인 체격의 하인들. 4가지가 한 점으로 수렴했다. 암천회의 숭양 거점. 확률 7할 이상. 백리무의 외출 방향이 서쪽 외곽이라고 했나? 예. 백리무가 서풍루 방향으로 갔다. 백리무는 암천의 이중생활자이다. 서풍루가 암천의 거점이라면 백리무가 접선을 위해 간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백리무는 서진에게 현월의 정보를 흘린 자이기도 하다. 접선이 아니라 정찰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판단 보류. 추가 정보 필요? 좋다. 내일부터 조백의 동선을 우선 추적해라. 접선 상대의 얼굴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철무광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골목에서 자연스럽게 분리되었다. 서진은 혼자 객잔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서진은 방에서 수련하지 않았다. 침상에 앉아 창문을 열어두고 숭양의 밤 공기를 마셨다. 달이 구름 사이로 나왔다 사라졌다 했다. 성 안의 소음이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서서히 줄어들었다. 횃불이 하나둘 꺼지고 무인들의 기가 수면의 깊이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서진은 눈을 감고 식풍수를 최대한 넓게 펼쳤다. 성 전체를 읽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불가능했다. 서진의 현재 식풍술 범위는 약 200보. 그 너머는 흐릿해졌다. 그러나 200보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놀라울 만큼 세밀했다. 객잔 3층. 현의 방에서 고르고 깊은 호흡. 잠들어 있다. 세영의 방에서 불규칙한 뒤척임.
잠이 잘 오지 않는 모양이다. 세윤의 방에서 서진이 집중했다. 세윤의 호흡이 불안정했다. 들숨이 짧고 날숨이 길었다. 금단의 호흡이었다. 그리고 그 호흡 사이사이에 단전에서 미세한 기의 요동이 감지되었다. 전기와 마기가 부딪히는 소리. 소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한 진동이었으나 서진의 식풍술은 공기의 떨림을 통해 그것을 읽어냈다. 세윤의 단전 안에서 두 개의 기운이 싸우고 있었다. 전기가 밀리고 있었다. 서진은 눈을 떴다. 보름. 최대 보름. 시간은 흐르고 독은 퍼지고 적은 이미 이곳에 있다. 서진은 다시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다른 것을 읽었다. 객잔 아래 2층과 1층의 기흐름. 호위 무사들의 교대 패턴. 객잔 밖 거리의 야간 경비 무림맹 소속 순찰대가 200호흡 간격으로 지나갔다. 그리고 연무장 방향에서 미세한 진동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까 개회식 때 감지한 것과 같은 진동. 24호흡 주기의 인위적 파동. 밤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아니, 밤이 되어 주변의 소음과 기의 흐름이 줄어드니 오히려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누군가가 연무장 아래에서 무언가를 작동시키고 있다. 쉬지 않고. 서진은 이 진동의 성질을 분석했다. 24호흡마다 한 번 진동이 미세하게 강해졌다가 약해졌다. 파동의 형태가 원형이었다. 중심에서 바깥으로 퍼지는 파문. 연무장을 중심으로 반경. 서진은 파동의 감쇄율을 계산했다. 객잔까지의 거리가 500보이고 이곳에서 감지되는 진폭이 이 정도라면 중심부의 진폭은 상당했다. 발동 시 반경 100보에서 200보. 연무장 전체를 덮을 규모. 무엇을 하는 진법인가? 서진은 형무진의 기억을 더듬었다. 1000년 전 천마신교에도 진법술이 있었다. 대규모 진법 중 기를 흡수하는 유형이 있었다. 홀기진이라 불렀던 것. 지면에 매설한 매개체가 발동하면 진법 범위 내의 모든 기를 일시적으로 흡수하거나 교란하는 진법. 천마신교에서는 적의 요새를 공략할 때 사용했다. 매개체는 보통 특수한 광석이나 기를 담을 수 있는 옥이었다. 24호흡 주기. 이것은 진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완성된 진법은 일정한 주기가 아니라 항상 켜져 있거나 발동 시 순간적으로 작동한다. 주기적으로 강약이 반복된다는 것은 매개체의 기를 충전하고 있는 과정이거나 진법의 범위와 강도를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었다. 대회 5째 날. 맹주 결정 비무. 그날 연무장에 강호의 정파 고수 대부분이 모인다. 그때 이 진법이 발동하면 서진은 생각을 멈추지 않았다. 가능성을 열거했다. 가능성 하나. 진법이 기를 흡수하여 연무장 안의 모든 무인을 무력화. 이 상태에서 암천회가 기습. 정파 수뇌부 일망타진. 확률 사할. 가능성 둘. 진법이 특정 대상의 기만을 교란. 예를 들어 맹주 결정 비무의 참가자만을 겨냥하여 비무 중 한쪽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 확률 이할. 가능성 셋. 진법이 기를 흡수하되 특정 유형의 기 예를 들어 전기만을 흡수하고 막이나 암천회의 기는 영향받지 않는 선택적 진법. 이 경우 진법 발동 시 정파 무인만 무력화되고 암천의 인원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확률 사할. 가능성 셋이 가장 위험했다. 그리고 가장 그럴듯했다. 서진이 이것을 알고 있고 현월도 이것을 알고 있다. 현월이 축간에 천마의 후예에게라고 쓴 것은 서진이 천마의 마기를 가지고 있으므로 진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암시일 수 있었다. 서진은 이 분석을 정리하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아직 현월을 만나지 않았다. 셋째 날 밤 월야정. 그때 현월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 했다. 서두르지 마라. 서진은 눈을 감았다. 수련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방이 안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상 다리에 긁힌 자국이 야명분이나 감지장치의 흔적이라면 수련 중 방출되는 기파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었다. 은기술로 억제하면서 수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숭양에서는 남궁세가 안에서보다 더 조심해야 했다. 적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서진은 수련 대신 생각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수련이었다. 둘째 날 아침 개회식이 무림맹 연무장에서 열렸다. 연무장은 남궁세가 연무장의 3배 크기였다. 사방에 관람석이 3층으로 쌓여 있었고
석조 기둥이 관람석을 지탱하고 있었다. 기둥마다 무림맹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정면 높은 단상에 맹주석이 있었다. 맹주석은 검은 나무로 만들어진 의자로 등받이에 용과 호랑이가 교차하는 조각이 있었다. 오래된 의자였다. 칠이 벗겨진 곳이 있었다. 서진은 남궁세가 대표단의 지정석에 앉아 있었다. 관람석 2층 동쪽 구역. 서진의 자리는 대표단의 맨 끝이었다. 왼쪽에 세영이, 그 옆에 세윤이, 그 옆에 현이, 맨 앞에 천호가 앉아 있었다. 연무장 중앙의 비무대 위로 맹주 과기방이 올라섰다. 칠순의 노인이었다. 한때는 강호 10대 고수에 들었을 것이나 지금은 기력이 쇠한 것이 눈에 보였다. 등이 미세하게 굽어 있었고 걸음에 힘이 없었다. 그러나 비무대 위에 서서 3,000명을 내려다보는 눈만은 여전히 맑았다. 노부가 이 자리에 선 지 20년이 되었소. 과기방의 목소리는 약했으나 내공을 실어 연무장 전체에 울렸다. 그 내공의 양이 서진에게는 감지되었다. 절정 중이. 전성기에는 절정 상위 이상이었을 것이나 나이와 함께 쇠했다. 20년 동안 강호를 지키려 했으나 노부의 힘이 예전 같지 않소. 연무장이 조용해졌다. 3,000명의 숨소리만 들렸다. 이번 대회를 마지막으로 맹주직을 내려놓겠소. 차기 맹주는 이번 대회에서 결정될 것이오. 술렁임이 퍼졌다. 예상된 발표였으나 공식 선언의 무게는 달랐다. 서진은 술렁임 속에서 관람석의 반응을 읽었다. 대부분은 놀라지 않았다. 이미 알려진 정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몇 자리에서 기가 미세하게 요동쳤다. 기대이거나 긴장이었다. 차기 맹주 후보 3명이 비무대 옆에 지정석에 앉아 있었다. 첫째, 청풍건파 장문인 단사형. 50대 중반. 단정한 외모에 푸른 도포. 기의 표면이 매끄럽고 빈틈이 없었다. 화경급. 검을 차지 않고 있었는데 이는 검 없이도 충분하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나 검을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서진은 후자에 더 비중을 두었다. 단사형의 오른손 검지에 굳은 살이 있었다. 검을 잡지 않는 사람의 굳은 살이 아니었다. 매일 검을 잡는 사람의 것이었다. 둘째, 화산파 장문인 묵현도. 60대 초반. 흰 도포에 머리를 높이 묶고 있었다. 절정상위. 기의 깊이가 천호와 비슷했으나 질감이 달랐다. 천호의 기가 날카로운 검이라면 묵현도의 기는 깊은 우물이었다. 묵현도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는데 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감으로 주변을 읽고 있는 것이었다. 셋째, 개방 방주하니. 40대 후반. 허름한 옷에 술냄새. 그러나 눈이 살아있었다. 절정 중이. 기의 양은 세 후보 중 가장 적었으나 기의 민첩함은 가장 뛰어났다. 개방의 정보력이 무기인 자답게 눈이 끊임없이 관람석을 훑고 있었다. 서진과 한 번 시선이 마주쳤다. 한이의 눈이 서진에게서 반호흡 머물렀다가 지나갔다. 서진은 세 후보 중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단사형은 화경급이지만 백리무와의 관계가 문제였다. 백리무가 암천회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단사형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암천회의 영향 아래에 있을 확률이 높았다. 묵현도는 기의 질감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감지되지 않았으나 그것이 깨끗하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한이는 개방의 정보력이 양날의 검이었다. 정보를 많이 가진 자는 그만큼 정보를 많이 팔 수도 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의 시선은 단상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단사형의 옆에 서 있는 백리무. 백리무는 청풍건파 수석 제자로서 단사형의 오른쪽 반보 뒤에 서 있었다. 준수하지만 차가운 얼굴. 입가에 미소. 웃지 않는 눈. 보통보다 두치 긴 검이 왼쪽 허리에. 기는 완벽하게 숨겨져 있어 기감만으로는 하수와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진은 기감이 아닌 눈으로 보고 있었다. 백리무의 왼손. 검손잡이 위에 올려져 있는 왼손의 검지가 미세하게 2번 두드렸다. 똑, 똑. 서진은 이 동작을 놓치지 않았다. 검손잡이를 두드리는 것은 무인에게 흔한 습관이 아니었다. 긴장을 풀기 위한 동작이라면 4번 이상 연속으로 두드린다. 2번만 두드리는 것은 의도적인 패턴이었다. 신호. 누구에게? 서진은 백리무의 시선 방향을 추적했다. 백리무의 눈은 정면 비무대 위에 과기방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시선과 신호가 같은 방향일 필요는 없었다. 신호의 수신자는 백리무의 시선이 아닌 다른 감각으로 수신할 수 있었다. 기감, 청각, 혹은 다른 시각적 매개체. 서진은 관람석을 넓게 훑었다. 3,000명. 이 인원 속에서 백리무의 손가락 2번 두드림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불가능했다. 기억해 두었다. 2번 두드림.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다음에도 나올 것이다. 그때 수신자의 반응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개회식이 끝나갈 무렵 서진은 한 가지를 더 감지했다. 연무장 지하의 진동이 개회식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었다. 24호흡 주기. 정확히 같은 패턴. 3,000명의 기가 연무장 위를 덮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하의 진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위에서 내리누르는 기의 무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지하 장치의 견고함을 보여주었다. 서진은 연무장을 나서면서 발바닥에 집중했다. 비무대에서 정문까지 걸어가는 사이 발바닥을 통해 지면의 진동을 읽었다. 진동의 중심은 비무대 정중앙에서 약 3보 북쪽이었다. 비무대 아래. 깊이는 측정할 수 없었으나 진동이 지면을 통해 전달되는 양상으로 보아 지하 2장양 6m 이상이었다. 연무장을 완전히 빠져나온 후 서진은 연무장 외벽을 한 바퀴 돌았다. 다른 대표 단원들이 숙소로 향하는 틈에 자연스럽게 혼자 외벽을 따라 걸었다. 외벽은 화강암 석재로 쌓아 올린 것이었고 높이가 2장이었다. 외벽의 기단부에 배수구가 4곳 있었다. 동서남북 한 곳씩. 서진은 북쪽 배수구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배수구는 사람 한 명이 기어들 수 있는 크기였다. 철창살이 가로막고 있었으나 창살 하나가 안쪽으로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안쪽에서 힘을 가한 흔적이었다. 배수구 안에서 습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그 공기에 실린 냄새, 흙, 이끼, 그리고 미세한 금속 냄새. 옥을 다룰 때 나는 냄새와 비슷했다. 서진은 배수구를 더 살피지 않았다. 낮이었고 주변에 사람이 있었다. 다만 위치를 기억했다. 북쪽 배수구. 철창살 하나 휘어짐. 야간에 다시 와야 할 곳이었다. 객잔으로 돌아온 서진을 세영이 복도에서 불러 세웠다. 서진. 세영은 서진보다 머리 반개가 컸다. 18살 제왕검 삼성이지만 실전에서는 사성에 가까운 형. 형제 중 가장 감정적이지만 그 감정이 악의로 향하지 않는 인물. 서진에 대한 태도가 한 권의 무관심에서 호기심으로 변한 이후 간간히 말을 걸어왔다. 내일 교류 비무 시작이다. 내가 첫 번째로 나간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와 겨루십니까? 화산파 3제자 노진이라는 놈. 이류상이라던데 재미없겠지. 세영이 팔짱을 끼며 서진을 보았다. 내 차례엔 좀 재밌는 걸 보여줘.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미세하게 고개를 기울여 받아들임을 표현했다. 세영이 뭐 기대할게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서진은 세영의 방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한 뒤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창문을 열어두고 침상에 앉았다. 정리할 것이 많았다. 서진은 머릿속에서 숭양의 지도를 펼쳤다. 이틀 사이에 수집한 정보를 하나씩 지도 위에 놓았다. 서풍루 서쪽 외곽. 암천의 숭양 거점 추정. 절멸기의 공백이 이 근처에서 감지됨. 연무장 지하 비무대 정중앙 북쪽 3보 아래에 진법 장치. 24호흡 주기 진동. 기를 흡수하는 진법 추정. 대회 5째 날 발동 예상. 북쪽 배수구 연무장 지하 접근 가능 경로. 철창살 변형. 야간 잠입 가능. 백리무 서쪽 외곽 외출. 손가락 신호 2번 두드림. 수신자 미확인. 조백시장거리에서 접선 시도. 상대 미확인. 시장거리 은기술 남자 정파가 아닌 호흡 패턴. 포목점 앞 좌판. 약재상 3곳 천리양초 금 50냥수 인당 보유. 천년설화 회춘원 여주인이 알고 있으나 말하지 않음. 정신수는 소림 보현사에서 확보 필요. 현월 월야정 만남 셋째 날 밤 자시. 내일 밤이다. 서진은 이 정보들의 연결고리를 찾았다. 가장 큰 고리는 5째 날이었다. 연무장 지하의 진법, 맹주 결정 비무, 암천회의 기습 모든 것이 5째 날로 수렴하고 있었다. 현월의 만남이 셋째 날인 것도 5째 날 이전에 서진에게 정보를 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일 것이다. 서진에게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다.
사흘 안에 해야 할 것. 첫째, 현월과 만나 연무장 지하 진법의 정확한 성격과 대응 방법을 확인한다. 둘째, 정신수를 확보한다. 소림과의 접촉은 내일 둘째 날 밤이 적기이다. 셋째, 연무장 지하에 직접 잠입하여 진법의 실체를 확인하고 가능하면 무력화한다. 넷째, 천리양초를 확보한다. 금 50냥의 조달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 가지 중 우선순위를 매겼다. 정신수 확보가 첫째. 이것은 세윤의 생명과 직결되며 약재상과 달리 소림과의 협상은 서진이 직접 해야 한다. 현월 만남이 둘째. 이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셋째 날 밤. 연무장 지하 잠입이 셋째. 이것은 현월의 정보를 확인한 뒤에 실행해야 한다. 현월의 정보 없이 지하에 들어가면 판단의 기준이 없다. 천리양초가 넷째. 이것은 시간 압박이 가장 덜하다. 보름의 여유가 있으므로 대회 중이 아니더라도 확보할 수 있다. 서진은 순서를 정하고 눈을 감았다. 내일 밤은 보현사이다. 모레밤은 월야정이다. 잠들기 직전 서진은 창문 너머로 달빛에 비친 숭양성의 지붕들을 바라보았다. 1000년 전 형무지는 이 성에 온 적이 없었다. 정사대전 당시 형무지는 천마신교 본거지인 혈마봉에서만 싸웠다. 1000년 동안 적의 심장부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형무진의 기억 속에 숭양은 적의 성이었다. 981방의 본진. 10만 대군이 출발한 곳. 그런데 지금 서진은 그 성 안에서 잠을 자려 하고 있었다. 이곳이 적의 영토인가? 아닌가? 1000년 전이라면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1000년이 지난 지금 정파와 마도의 구분이 서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서진은 남궁세가의 막내이다. 정파의 자녀이다. 동시에 천마의 환생이다. 마도의 잔재이다. 그리고 그 정파와 마도를 모두 그림자 속에서 조종해온 암천해가 진짜 적이다. 여기는 적의 영토가 아니다. 서진은 작게 중얼거렸다. 여기는 전장이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둘째 날 오후 교류 비무가 시작되었다. 연무장의 분위기가 전날의 개회식과 달랐다. 개회식은 의례였으나 교류 비무는 실전이었다. 관람석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무인들의 기가 수면에서 올라와 표피 가까이에 모여 있었다. 전투를 지켜보는 자의 기는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3000명의 기가 동시에 표면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연무장 안의 기 밀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안개처럼 짙어져 있었다. 첫 경기. 남궁세영 대 화산파 3제자 노진. 세영이 비무대 위에 올라섰을 때 관람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남궁세가의 3자. 제왕검 삼성. 남궁세가의 이름 자체가 강호에서 갖는 무게가 있었고 세영의 나이 18가 그 무게에 가능성을 더했다. 상대 노진은 25살의 화산파 제자였다. 이류상위. 화산검법의 기본에 충실한 검사였다. 서진이 보기에 노진의 실력은 탄탄하되 비범하지 않았다. 화산검법의 정석을 충실히 익혔으나 정석 너머의 것 자신만의 검리은 아직 없었다. 비무가 시작되었다. 세영의 제왕검이 첫 수에서 공간을 지배했다. 굴림의 수직참이 아닌 남궁 36수의 15째 초식 비교적 부드러운 횡참이었으나 그 안에 제왕검의 핵심인 지배가 실려 있었다. 노진이 화산검법의 1초식으로 받아쳤으나 검과 검이 부딪히는 순간 노진의 몸이 반보 밀렸다. 첫 합에서 밀린다는 것은 이후의 전개가 일방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고였다. 30합. 세영이 30합 만에 노진의 검을 쳐내고 자발적으로 검을 거두었다. 깔끔한 승리. 그러나 서진이 보기에 세영은 실력의 8할만 썼다. 제왕검 삼성의 8할이면 이류 상위를 이길 수 있었으나 나머지 2할 제왕검 사성의 문턱에 해당하는 힘은 의도적으로 숨겼다. 세영이 경쟁 상대에게 자신의 한계를 보여줄 이유가 없었다. 교류 비무는 서열 경쟁이 아니라 명목상 우호적 교류이므로 이기되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정석이었다. 세영이 비무대를 내려오면서 서진 옆을 지나갔다. 눈이 마주쳤다. 세영이 작게 말했다. 재미없었어. 그리고 지나갔다. 서진은 이날 출전하지 않았다. 천호가 서진의 출전을 셋째 날 이후로 배정했기 때문이다. 서진에게는 오히려 좋았다. 비무대 위에 서는 것보다 관람석에서 관찰하는 것이 지금은 더 가치가 있었다. 2시즌 동안 16경기가 진행되었다. 서진은 모든 경기를 관찰하면서
식풍술로 출전자들의 실력과 기의 질감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16경기 중 3가지 패턴이 눈에 들어왔다. 첫째, 청풍검파의 제자 3명이 모두 비무 중 상대의 기를 미세하게 흡수하는 동작을 섞고 있었다. 흡기의 변형이었다. 남궁색가에서 세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원리 상대의 기를 자신의 내공에 더하는 기술. 그러나 세 제자의 사용 방식이 각각 달랐다. 셋째 제자는 서툴렀다. 검이 상대의 검과 부딪히는 순간 기를 빨아들이는 동작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서진이 볼 수 있다면 절정급 이상의 관찰자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첫째 제자와 둘째 제자는 달랐다. 흡기의 동작이 검법의 초식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어 검과 기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알아차리기 어려웠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이 암천회의 기법을 배운 수준이 아니었다. 청풍검파의 검법 자체에 흡기가 통합된 것이었다. 이 발견의 무게를 서진은 즉각 파악했다. 청풍검파 전체가 암천회의 무공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 단사형이 그것을 알고 있을 가능성. 단사형이 맹주가 되면 무림맹의 무공체계 자체가 암천회의 영향 아래에 놓일 가능성. 둘째, 점창파의 수석 제자 유상이라는 여성 검객이 독보적이었다. 유상은 22살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으며 검은 머리를 높이 묶고 있었다. 검이 길고 가늘었다. 여성 검객에게 흔한 유형이었으나 그 검에서 나오는 기의 질감이 흔하지 않았다. 정기의 순도가 매우 높았다. 서진이 이틀 동안 감지한 수천 명의 기 중에서 가장 맑은 기였다. 탁한 것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절정하위. 22살의 절정하위면 1000년 전 기준으로도 천재에 속했다. 현 강호에서 같은 나이대로 비교하면 현칠성 23과 백리무화경 30 초반을 제외하면 최상위권이었다. 유상의 비무 상대는 개방의 이제자였다. 유상이 스무한만에 승리했는데 서진이 주목한 것은 승리 자체가 아니라 검에서 나오는 기의 흐름이었다. 유상의 검기는 일직선이었다. 회전이나 나선이 없었다. 정면에서 정면으로 직선으로 밀어붙이는 검. 그 직선 안에 흡기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암천회의 기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검이었다. 서진은 유상을 잠재적 아군 후보로 기록했다. 아직 접촉할 이유는 없었으나 정파 안에서 깨끗한 검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 파악해두는 것은 중요했다. 셋째, 관람석 한쪽에 회색 도포를 입은 노인이 혼자 앉아 있었다. 2층 관람석의 서쪽 끝. 주변에 빈자리가 3개 있었다. 3000명이 넘는 관중이 있는데 빈자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노인의 주변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피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두려움이라면 시선이 향할 것이다. 이것은 인식되지 않음에 가까웠다. 노인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노인의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서진은 이 노인을 어젯밤 식풍술로는 감지하지 못했다.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거나 노인이 어젯밤에는 연무장 근처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직접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2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하나, 정말로 기가 없는 일반인. 그러나 일반인이 무림대회 관람석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2, 화경 이상의 은기술로 기를 완전히 감추고 있는 고수. 서진은 후자의 확률을 8할로 두었다. 노인은 비무를 보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기도 했다. 서진은 노인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나 서쪽 관람석 2층 끝이라는 위치를 기억해 두었다. 교류 비무가 끝나고 해가 졌다. 서진은 저녁 식사를 대표단과 함께한 뒤 방에 들어가 한시진을 기다렸다. 객잔이 조용해지고 대표단원들의 기가 하나둘 수면의 깊이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한 뒤 서진은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3층 창문에서 지붕까지의 높이는 반장. 서진은 소리 없이 지붕 위에 올라서서 북쪽을 보았다. 보현사의 지붕이 2층 건물들 너머로 보였다. 사찰의 특유한 처마선이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진은 지붕을 타고 이동했다. 은기술로 길을 이류 이하로 억제하고 발소리를 죽였다. 무림맹 순찰대의 이동 패턴은 어젯밤에 파악해 두었다. 200호흡 간격, 동서 방향으로 왕복. 서진은 순찰대가 동쪽으로 지나간 직후에 이동을 시작하여
다음 순찰이 돌아오기 전에 보현사 근처에 도달했다. 보현사는 숭양성 북쪽 구석에 있었다. 성벽에 인접한 작은 사찰로 산문에 일하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산문 앞에 소림의 무승 2명이 경비를 서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 회색 승복, 허리에 월화삽을 꽂고 있었다. 이류 상위 수준. 서진은 지붕에서 내려와 정면으로 걸어갔다. 은밀히 잠입할 필요가 없었다. 서진의 목적은 적대가 아니라 교류였다. 정면으로 가서 정식으로 면담을 청하는 것이 올바른 접근이었다. 무승 2명이 서진을 보았다. 경계의 눈빛이었으나 서진이 남궁세가의 문양이 새겨진 도포를 입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반호흡 만에 경계를 낮추었다. 남궁세가의 이름이 가진 무게였다. 남궁세가 오공자 남궁서진입니다. 해원대사님께 면담을 청하러 왔습니다. 무승 중 한 명이 안으로 들어갔다. 30여 호흡 뒤에 돌아와 안내했다. 보현사의 대웅전 옆 작은 요사채로 안내받았다. 방 안에 해원대사가 앉아 있었다. 해원대사 50대 중반, 회색 승복, 밀어진 머리에 9개의 점괘가 찍혀 있었다. 9개는 소림의 계율을 모두 통과했다는 의미였다. 체격이 컸다 불가의 무승에게 흔한 금강장과 나한권으로 단련된 근골이었다. 그러나 서진이 주목한 것은 체격이 아니라 기의 질감이었다. 해원의 기는 침잠한 호수와 같았다. 표면이 고요하고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절정상위. 그러나 그 깊이가 일반적인 절정상위와 달랐다. 해원은 화경에 반 발짝을 걸치고 있는 것일 수 있었다. 밤이 깊은 시각에 오셨군요, 소협. 해원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다. 불가의 가르침이 목소리에 스며 있었다.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목소리. 서진은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그것은 전술적 판단이기도 했고 해원이라는 인물에 대한 존중이기도 했다. 소림의 대사에게 약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장사꾼의 방식이었다. 서진이 택한 방식은 정보를 나누는 것이었다. 대사님, 강호의 혼을 갉아먹는 독이 퍼지고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해원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고요한 호수의 표면에 돌이 떨어진 것처럼 눈빛에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곧 가라앉았다. 이 반응은 서진에게 2가지를 알려주었다. 첫째, 해원은 이 독에 대해 알고 있다. 둘째, 해원은 이 독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소엽은 그 독을 본 것인가? 본 것이 아니라 겪고 있는 자를 알고 있습니다. 서진은 세윤의 상태를 설명했다. 구체적 약제명 혼사분, 흑동련, 암극초, 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증상으로 설명했다. 내공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되 기의 질이 탁해집니다. 정기와 마기의 비율이 역전되어 가고 있으며 동시에 의지가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금단 증상이 있습니다. 약을 끊으면 악몽, 발한, 기력 저하가 나타납니다. 해원의 표정이 점차 어두워졌다. 주름이 깊어졌다. 잠시 침묵한 뒤 해원이 말했다. 소림에도 그런 증상의 보고가 들어왔소. 서진의 등이 미세하게 긴장했다. 예상은 했으나 확인하는 것은 다른 무게가 있었다. 석 달 전 강북 소림 별원에서 수행하던 삼위승 둘이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해원이 말을 멈추었다. 한 호흡, 2호흡, 3호흡, 그리고 이어갔다. 한 명은 돌아오지 못했소. 돌아오지 못했다. 죽었다는 뜻이었다. 소림사의 삼위승이 혈마환과 같은 약물에 의해 죽었다. 이것은 암천회의 침투가 남궁세가나 청풍건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소림사까지 손을 뻗쳤다면 구파일방 전체가 암천회의 사정거리 안에 있다고 봐야 했다. 대사님, 서진이 말했다. 정신수를 구할 수 있습니까? 해원의 눈이 서진에게 고정되었다. 한동안 서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의 무게가 상당했다. 절정상위 고수의 시선에는 기의 압박이 자연스럽게 실린다. 서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험액술이나 은기술로 속이지도 않았다. 서진의 눈 안에는 남궁서진이라는 15살 소년의 진심이 있었다. 형을 살리고 싶다는 진심이 천마의 냉철함 아래 숨어 있되 사라지지 않은 진심이. 해원이 한 호흡 뒤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신수는 소림의 야광원에서만 제조되며 이번 대회에 가져온 양은 3병뿐이요. 3병. 그중 한 병을 내어줄 수 있다고 해원이 말했다. 다만 대가가 있소.
서진은 금전적 대가를 예상했으나 혜원의 대가는 달랐다. 대회 비무에서 남궁세가의 누군가가 소림의 무승과 겨루어 주시오. 소림은 이번 대회에서 실전 경험이 필요하오. 서진은 이 대가의 의미를 읽었다. 소림은 대회에서 눈에 띄지 않으려 하고 있다. 혜원이 대표인 소림 대표단이 교류 비무에서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소림이 현재 내부 문제 3위 승사건로 전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 경험을 요청한다는 것은 혜원이 소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이번 대회를 활용하려 한다는 뜻이었다. 제가 직접 서겠습니다. 혜원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다. 소엽이 직접? 예. 혜원이 서진의 길을 다시 읽었을 것이다. 은기술로 이류 이하로 억제하고 있으므로 혜원이 읽을 수 있는 것은 이류 상위 정도의 기였다. 혜원이 이류 상위의 소년에게 소림의 무승을 상대하라고 한 것은 혜원이 서진의 실력을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혜원은 서진의 기 안에서 뭔가를 느꼈을 것이다. 은기술 아래에 숨겨진 깊이의 그림자를. 절정 상위에 화경 문턱에 선 혜원 대사의 기감이라면 서진의 은기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었다. 서진이 숨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감지한 것이다. 좋소. 셋째 날 교류 비무에서 소림의 1승을 내보내겠소. 서진은 1승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 셋째 날 오후. 정신수를 얻기 위한 비무. 요사체를 나올 때 혜원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소엽. 그 독을 만든 자들은 오래된 어둠이요. 조심하시오. 오래된 어둠. 혜원 대사도 암천회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오래된 어둠이라는 표현이 암천회를 직접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강호에 전해져 내려오는 막연한 전승을 가리키는 것인가? 서진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보현사를 나왔다. 객잔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한 곳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시장거리의 중간쯤 수인당과 회춘원 사이의 좁은 골목이었다. 낮에는 사람이 오가는 골목이었으나 이 시간에는 비어 있었다. 서진이 멈춘 이유는 기 때문이 아니었다. 냄새. 골목 안쪽에서 미세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서진의 후각은 체해의식의 경맥 재구성이 진행되면서 강화되어 있었으나 이 냄새를 잡아낸 것은 후각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침향. 서진의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침향. 진율의 약방에 가득했던 향. 하연의 죽음과 연결된 향. 독의 은폐, 봉인의 매개, 독효과 증폭의 다용도 향. 남궁색가에서 천리 떨어진 숭양성의 한밤중 골목에서 침향의 냄새가 난다. 서진은 골목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이것이 믿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진이 침향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자가 있다면 침향을 믿기로 서진을 유인할 수 있었다. 진율이 도주한 뒤에도 암천회에 서진의 정보가 공유되었을 것이고 서진이 침향에 특별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진율의 보고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반대로 이 침향이 미끼가 아닐 수도 있었다. 암천회가 숭양에서 활동하면서 침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 있었다. 침향이 독의 은폐에 쓰이는 재료라면 숭양에서의 작전 연무장 지하진법 설치, 맹주 독살 등의 침향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서진은 골목의 위치를 기억하고 침향의 풍향을 확인했다. 골목 안쪽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풍향으로 보아 골목 안쪽 30보 이내에 원천이 있었다. 서진은 그곳을 지나쳤다. 그러나 내일 낮에 철무광에게 이 골목을 조사하도록 지시할 것이었다. 객잔에 도착한 것은 축시 직전이었다. 3층 창문으로 돌아와 방에 들어서면서 서진은 방 안의 공기를 확인했다. 변화가 있었다. 서진이 나간 사이 누군가가 방에 들어왔다. 공기의 흐름이 달라져 있었다. 창문을 열어두고 나갔으므로 문으로 들어온 자가 있다면 문과 창문 사이의 공기 대류 패턴이 바뀐다. 바뀌어 있었다. 문이 열렸다가 닫혔다는 뜻이었다. 서진은 방 안을 살폈다. 짐은 건드리지 않은 듯했다. 옷도 장검도 원래 자리에. 침상도 그대로. 그러나 침상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즉각 종이를 짚지 않았다. 먼저 종이 주변의 길을 식풍술로 읽었다. 독이나 기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 없었다. 종이 자체에 기가 실려 있지 않았고 독의 잔여 냄새도 없었다. 종이를 집었다. 접혀 있었다. 펼쳤다. 네 글자. 조백을 주의하라.
필체가 거칠고 빠르게 쓴 것이었다. 먹이 한쪽으로 번져 있었는데 이는 써놓고 바로 접었다는 뜻이었다. 말을 시간을 주지 않았다. 급했다. 종이는 일반적인 한지였고 먹은 보통의 송연무기였다. 필체에서 특별한 내공의 흔적은 없었다. 누가 이것을 남겼는가? 서진은 가능성을 열거했다. 가능성 하나. 백리무. 이전에도 익명의 쪽지를 보낸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 권에서의 쪽지는 산동산 상품 한지의 유연묵, 화경급 필체였다. 이번 종이와 먹의 질이 다르고 필체의 내공 흔적이 없다. 백리무가 일부러 다른 재료를 쓰고 필체를 바꾼 것일 수 있으나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불분명하다. 확률 2할. 가능성 둘. 현. 조백이 간첩이라는 정보를 서진에게 전달하려는 것. 그러나 현은 서진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관계이다. 쪽지를 남길 이유가 없다. 확률 1할. 가능성 셋. 세영. 세영이 조백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서진에게 알리려는 것. 세영은 감정적이지만 관찰력이 없지 않다. 그러나 세영이 서진의 부재를 알고 방에 들어왔다면 세영이 서진의 야간 외출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확률 1할. 가능성 넷. 조백 자신의 적. 즉, 조백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제3자가 서진에게 경고한 것. 이 제3자는 서진이 조백을 이미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 모른다면 선의의 경고이다. 안다면 서진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한 탐침이다. 확률 3할. 가능성 5. 대표단 내부의 호위 무사 중 누군가. 철무광이 아닌 다른 호위 무사가 조백의 이상을 감지하고 서진에게 알린 것. 호위 무사 중 서진에게 쪽지를 남길 정도의 판단력과 행동력을 가진 자가 있다면 그 자 자신도 주목할 인물이다. 확률 3할. 서진은 종이를 접어 소매 안에 넣었다. 판단은 보류. 그러나 이 쪽지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정보였다. 누군가가 서진의 야간 외출을 알고 있고 서진의 방에 들어올 수 있으며 조백의 정체를 의심하고 있다. 이 누군가가 아군인지 적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서진은 침상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은 교류 비무 둘째 날이다. 오후에 청풍건파의 비무를 더 관찰해야 한다. 밤에는 아무 일정이 없다 쉬면서 현월 만남을 준비한다. 모레 셋째 날 오후에 소림 1승과의 비무. 모레밤 자시 월야정에서 현월. 시간표가 빈틈없이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보이지 않는 적이 숨어 있었다. 서진은 잠들기 직전 하나의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침상 다리에 긁힌 자국. 치명 냄새. 익명의 쪽지. 서쪽의 절멸기 공백. 연무장 지하의 진동. 백리무의 손가락 신호. 조백의 접선.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돌면 다른 하나가 따라 돌고 있었다. 서진은 그 기계의 전체 그림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조각만 보고 있었다.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은 다섯째 날일 것이다. 그날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잠이 왔다. 그러나 잠 속에서도 식풍술은 꺼지지 않았다. 200보안의 바람을 읽으면서 서진은 잠들었다. 제2장 정신수. 둘째 날에 해가 중천을 넘기 전에 서진은 이미 세 가지를 확인했다. 첫째, 침상 다리에 긁힌 자국에 대한 재조사였다. 아침에 일어나 햇빛 아래에서 다시 살폈다. 밤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였다. 긁힌 자국의 끝, 나무결이 갈라진 틈 안에 미세한 가루가 끼어 있었다. 서진은 손가락 끝으로 가루를 긁어내어 코 아래로 가져갔다. 냄새는 없었다. 색은 회백색. 질감이 미세하게 기름졌다. 야명분이 아니었다. 야명분은 무미무추이 돼 질감이 건조하다. 이 가루는 기름기가 있었다. 서진은 형무진의 기억을 더듬었다. 1000년 전 천마신교에서 사용했던 탐지용 가루 중 기름기가 있는 것은 두 종류였다. 하나는 추온분 대상의 기 잔여물을 흡착하여 장거리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가루. 다른 하나는 잔향사 특정 공간에 뿌려두면 그 공간을 지나는 모든 사람의 체취와 기 질감을 기록하는 모래. 추온분은 대상의 몸에 직접 닿아야 하므로 침상 다리에 뿌리는 것은 맞지 않았다. 잔향사라면 말이 되었다. 침상 다리 안쪽에 뿌려두면 이 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의 기 질감이 잔향사에 기록된다. 나중에 회수하면 누가 이 방에 묵었는지,
그 사람의 기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서진의 은기술이 잔향사를 속일 수 있는가? 은기술은 외부로 방출되는 기를 억제하는 것이지 기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다. 잔향사가 기의 방출이 아닌 존재에 반응하는 것이라면 은기술로는 완전히 속일 수 없을 가능성이 있었다. 이 가루가 잔향사라면 서진이 이 방에서 잠을 잔 것만으로도 상대에게 정보가 넘어갈 수 있었다. 서진은 손가락 끝에 가루를 비단 주머니에 털어넣었다. 소리화가 있었다면 즉각 분석을 맡겼을 것이나 소리화는 남궁세가에 있었다. 서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루를 보관하고 이 방에서의 수련을 더욱 엄격하게 자제하는 것뿐이었다. 둘째, 세윤의 상태 관찰이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진은 세윤의 맞은편에 앉았다. 의도적이었다. 세윤은 죽 한 그릇을 반도 비우지 못했다. 숟가락을 든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눈 아래가 검었다.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서진이 주목한 것은 손떨림이나 안색이 아니었다. 세윤의 단전에서 올라오는 기의 맥동이었다. 식풍술로 읽은 세윤의 단전은 폭풍이었다. 전기와 마기가 부딪히며 불규칙한 파동을 만들고 있었고 그 파동의 주기가 어젯밤보다 빨라져 있었다. 혈마환의 효과가 금단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단전 내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었다. 간이 정혈단이 그 충돌의 여파를 일부 흡수하고 있었지만 댐이 물을 막듯 한계가 있었다. 서진은 숟가락을 입에 넣으면서 생각했다. 소리화가 세윤의 식사에 간이 정혈단을 섞어 넣고 있다. 그러나 숭양에서는 소리화가 없다. 세윤의 식사에 약을 넣을 방법이 없다. 출발 전 소리화에게 간이 정혈단 열알을 받아왔으나 그것은 서진이 직접 투여해야 했다. 세윤이 서진이 준 음식을 먹을 리가 없었다. 방법이 필요했다. 세윤의 식사에 약을 넣되 세윤이 모르게. 대표단의 식사는 객잔 주방에서 나온다. 주방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객잔 종업원과 대표단의 시종뿐이다. 서진이 직접 주방에 가는 것은 눈에 띈다. 철무광을 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호위 무사가 주방을 기웃거리면 의심을 산다. 서진은 이 생각을 잠시 품었다가 내려놓았다. 현에게 세윤이 독에 중독되어 있으니 식사에 약을 넣어달라고 말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것이었다. 현과의 신뢰가 깊어지고 있었으나 세윤의 혈마환 중독이라는 정보는 남궁세가의 내부 비밀이었다. 대회장에서 이 정보가 새어나가면 남궁세가의 위신이 무너진다. 다른 방법. 서진은 생각의 방향을 바꾸었다. 세윤의 식사에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세윤이 스스로 먹게 할 수 없는가. 간이 정혈단의 형태는 작은 알약이다. 맛이 쓰다. 그러나 차에 녹이면 쓴맛이 약간 줄어든다. 세윤이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는가? 있었다. 세윤은 식후에 반드시 차를 한 잔 마셨다. 남궁세가에서부터의 습관이었다. 차에 녹이면 된다. 문제는 세윤의 찻잔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식사 자리에서 세윤의 찻잔은 세윤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다른 사람이 손을 대면 눈에 띈다. 서진은 다른 경로를 떠올렸다. 객잔 종업원에게 부탁하는 것. 금전을 주고 세윤의 차에 약재 가루를 넣어달라고 하면 된다. 이유는 형이 몸이 안 좋은데 약을 안 드시려 해서라고 하면 자연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제3자의 입을 거치는 것이므로 정보 누설의 위험이 있었다. 또한 객잔 종업원 중에 암천의 인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서진이 직접 세윤이 모르게 찻잔에 넣는 것이었다. 서진은 식사 자리의 배치를 관찰했다. 장탁 한쪽에 천호, 현, 세영, 세윤이 앉고 반대쪽에 서진과 빈자리들이 있었다. 서진에서 세윤의 찻잔까지의 거리는 약 4자. 팔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그러나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설 때 혼란의 순간이 있다. 의자를 밀고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뜨는 30호흡 동안. 그 사이에 서진이 세윤의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찻잔이 아직 탁자 위에 있다면 소매에서 약 가루를 떨어뜨릴 수 있었다. 찻잔에 차가 남아있어야 하고 세윤이 그것을 다시 마셔야 했다. 확률은 낮았다. 그러나 몇 끼니 시도하면 하루에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가기로 했다. 셋째 확인 사항은 교류 비무 둘째 날의 출전표였다. 천호가 아침 회의에서 배포한 출전표에 따르면 오늘의 남궁세가 출전자는 세윤이었다. 상대는 무당파의 이제자 장현.
이류 상위. 세윤의 공식 실력 5성이면 무난히 이길 수 있는 상대였다. 서진은 이 배정에서 두 가지를 읽었다. 첫째, 천호가 세윤을 이류 상위의 상대에게 배정한 것은 세윤이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천호가 세윤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더라도 세윤의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세윤이 비무에서 흡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다. 흡기는 세윤이 암천회에게서 배운 기법이며 한 권의 내부 시합에서도 사용한 바 있다. 교류 비무에서 흡기를 사용하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고수들에게 세윤의 비밀이 노출된다. 서진은 세윤에게 경고해야 하는가? 흡기를 쓰지 말라고. 그러나 세윤이 서진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세윤에게 서진은 가장 싫어하는 막내 동생이었다. 경고는 무시될 것이고 오히려 세윤이 반발하여 더 눈에 띄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방법을 바꾸었다. 세윤에게 직접 경고하는 대신 세윤이 흡기를 쓸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세윤의 상대가 이류상위라면 세윤의 공식 실력 5성, 인류상위 추정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세윤이 흡기를 쓰는 것은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혈마환의 금단으로 내공이 불안정해져 정상 출력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간이 정혈단이 금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면 세윤이 흡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비무는 오후이다. 점심 식사에서 찻잔에 약을 넣는 것이 성공한다면 비무 시작 전까지 약 2시즌의 시간이 있다. 간이 정혈단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1시즌이면 충분하다. 타이밍이 맞았다. 오전은 교류 비무의 하위 대진이었다. 각 문파의 삼류에서 이류 하위 제자들의 비무로 서진에게 직접적인 관심사는 아니었다. 그러나 서진은 관람석에서 빠지지 않았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어제 관람석 서쪽 2층 끝에 앉아있던 회색 도포 노인이 오늘도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둘째, 백리무의 손가락 신호가 반복되는지, 반복된다면 수신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노인이 나타났다. 어제와 같은 자리. 회색 도포, 백발, 비무를 보지 않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자세. 오늘은 서진이 의도적으로 기감의 범위를 노인 방향으로 집중해 보았다. 결과는 어제와 같았다. 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노인이 거기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었다. 노인의 옆자리가 어제는 3개 비어 있었는데 오늘은 2개만 비어 있었다. 한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20살 전후. 검은 머리를 짧게 자른 작은 체구의 여자.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떤 문파의 도복도 아닌 평복이었다. 여자의 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노인 옆에 앉아있기 때문에 노인의 은기 범위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여자 자신이 기를 감추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여자가 비무대를 보고 있었다. 노인과 달리 여자는 비무를 관전하고 있었다. 표정이 무감했다. 재미없다는 듯. 서진은 이 두 사람을 기억에 추가했다. 회색 도포 노인과 흰옷 여자. 관계 미상. 소속 미상. 실력 미상. 그러나 존재 자체가 비정상적이었다. 백리무는 오전 비무에 나타나지 않았다. 청풍검파 대표단의 자리에 다른 제자들만 앉아 있었다. 백리무의 부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었다. 하위 비무에 관심이 없는 것이거나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나. 서진은 후자의 비중을 더 두었다. 점심 식사는 객잔 2층의 대식당에서 이루어졌다. 대표단 전원이 모이는 자리는 아니었고 각자 편한 시간에 와서 먹는 방식이었다. 서진은 세윤이 오기를 기다렸다. 세윤이 정오 직후에 내려왔다. 혼자였다. 탁자 하나를 차지하고 앉아 밥과 반찬을 주문했다. 서진은 세윤이 앉은 탁자에서 2탁자 떨어진 곳에 앉았다. 너무 가까이 앉으면 의심을 살 수 있었고 너무 멀면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서진은 자신의 식사를 천천히 했다. 밥 한 숟가락, 반찬 한 젓가락. 시선은 밥그릇에 두되 식풍술로 세윤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추적했다. 세윤이 밥을 반 정도 먹었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젓가락을 놓았다. 숟가락을 들었다. 다시 놓았다. 식욕이 없는 것이었다. 금단 증상의 일부. 혈마환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식욕이 돌아오지만 금단 상태에서는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진다. 세윤의 목 근육이 음식을 삼킬 때마다 한 번 더 움직였다. 구역질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었다.
세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을 반밖에 먹지 않았다. 찻잔에 차가 반 이상 남아 있었다. 서진도 일어났다. 서진의 타이밍이었다. 서진은 자기 그릇을 들고 퇴식구 쪽으로 걸어갔다. 퇴식구는 세윤의 탁자를 지나가는 동선에 있었다. 서진이 세윤의 탁자 옆을 지나는 순간 오른손에 든 밥그릇이 미세하게 기울었다. 서진의 왼손이 자연스럽게 오른손을 받치는 동작을 했다. 그 동작의 그림자 속에서 왼쪽 소매 안감에 있던 간이 정열단 한 알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왔다. 알약이 세윤의 찻잔 위를 스치며 떨어졌다. 소리 없이 차 속에 잠겼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퇴식구에 그릇을 놓고 계단을 올라갔다. 성공 여부는 알 수 없었다. 세윤이 남은 차를 마시면 성공이고 그냥 두고 가면 실패였다. 서진은 확인하러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부자연스러웠다. 확률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오후 교류 비무가 재개되었다. 연무장 관람석에 앉아서 서진은 오전과 다른 것을 느꼈다. 관람석의 인원이 오전보다 3할가량 늘어 있었다. 오후의 비무가 오전보다 수준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관람석의 기밀도가 올라가 있었다. 고수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서쪽 관람석 1층 최전방에 어제까지 없던 깃발이 꽂혀 있었다. 검은 바탕에 붉은 글씨로 진북표라고 쓰여 있었다. 진북표국. 강북에서 가장 큰 표국이었다. 정파 문파는 아니지만 무린맹과 협력 관계에 있는 민간 무력 조직이었다. 표국이 대회에 깃발을 세우고 온 것은 대회의 결과, 특히 차기 맹주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뜻이었다. 진북표국의 자리에 5명이 앉아 있었다. 가운데 앉은 사람이 총표두인 듯했다. 40대 중반의 남자. 단단한 체격에 왼쪽 볼에 칼자국이 있었다. 절정 하위. 그 옆에 앉은 4명은 인류 상위에서 절정 하위 사이. 표국치고는 전력이 두터웠다. 서진은 진북표국에 대한 형무진의 기억을 찾아보았으나 1000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조직이었다. 정보가 없었다. 다만 진북표국이 강북을 근거지로 한다는 점이 한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었다. 천리양초와 천년설화는 모두 북방산에서 나는 약재였다. 강북의 표국이라면 북방산 일대의 약재 유통 경로를 알고 있을 것이었다. 서진은 이 연결을 기억해 두었다. 오후의 비무 중 세윤의 차례가 왔다. 세윤이 비무대에 올라섰을 때 서진은 즉각 세윤의 단전을 식풍술로 읽었다. 점심때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전기와 마기의 충돌이 한 단계 줄어들어 있었다. 파동의 주기가 느려졌고 진폭이 작아졌다. 간이 정열단의 효과였다. 세윤이 찻잔에 차를 마셨다는 뜻이었다. 서진은 내심 안도했으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안도는 아직 이르다. 간이 정열단 한 알의 효과는 반나절이면 사라진다. 내일 점심에도 그 다음 날에도 매일 한 알씩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 비무가 시작되었다. 세윤의 상대 장현은 무당파 이제자답게 태극검의 정석을 구사했다. 부드럽고 연속적인 원형의 검로. 공격보다 방어에 강한 검법. 이류 상위의 실력이 검에 충실하게 담겨 있었다. 세윤이 제왕검을 뽑았다. 첫수. 굴림의 수직참. 제왕검의 기본이자 핵심인 일격이 비무대 위의 공기를 갈랐다. 장현이 태극검의 원형 방어로 받았다. 검과 검이 부딪히는 소리가 연무장에 울렸다. 장현이 안보 밀렸다. 서진은 세윤의 검을 보면서 동시에 세윤의 기흐름을 읽었다. 제왕검기가 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5성 수준의 출력이었다. 공식 실력 그대로. 혈마환으로 끌어올린 7성 문턱의 내공은 숨기고 있었다. 서진은 이것이 세윤의 판단인지 금단으로 인해 7성 출력을 내지 못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 후자에 가까울 것이었다. 금단 상태에서 혈마환의 힘을 안정적으로 끌어내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15탑재에서 서진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세윤의 검이 장현의 검과 부딪히는 순간 세윤의 검 끝에서 미세한 기의 역류가 일어났다. 장현의 검기가 세윤의 검으로 한 줄기 빨려 들어갔다. 흡기. 아주 미세했다. 한 권에서 현과의 비무 때 사용한 것보다 훨씬 약하고 훨씬 짧은 순간이었다. 서진이 아니었다면 감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진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서진은 시선을 관람석으로 돌렸다. 청풍건파 쪽 백리무가 돌아와 있었다. 백리무의 눈이 비무대 위의 세윤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변함없이 차가웠으나 서진은 백리무의 눈동자가 15합째 순간에 미세하게 움직인 것을 보았다. 백리무도 감지한 것이다. 화산파 묵현도는 눈을 감고 있었다. 그러나 기감으로 보고 있을 것이었다. 개방한이는 옆 사람에게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다. 시선은 비무대에 고정되어 있었다. 해원대사는 해원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오전에 잠깐 앉아 있다가 사라진 모양이었다. 서진은 다시 비무대로 시선을 돌렸다. 세윤이 25합제에서 장현의 검을 쳐내고 승리했다. 깔끔한 승리. 흡기를 사용했으나 극히 미세하여 일반적인 관찰자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서진이 감지했다면 백리무도 감지했다. 묵현도도 감지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한이는 감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나 개방의 정보력은 기감이 아니라 인적 네트워크이므로 다른 경로로 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세윤의 비밀이 조금씩 새어나가고 있었다. 서진이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오후 비무가 끝나고 서진은 객잔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비무 종료 후 인파가 연무장에서 빠져나가는 틈에 서진은 인파 속에 섞여 연무장 외벽 쪽으로 이동했다. 어제 확인한 북쪽 배수구를 다시 보러 간 것이 아니었다. 목적지는 시장거리 서쪽 끝, 어젯밤 침향 냄새를 맡았던 골목이었다. 낮이었으므로 골목에 사람이 있었다. 서진은 자연스럽게 골목을 지나가면서 어젯밤 침향이 흘러나온 방향을 확인했다. 골목 안쪽 30보 지점에 작은 상점이 있었다. 간판이 없었다. 문이 닫혀 있었다. 창문에 먼지가 쌓여 있어 오래 비어있는 가게처럼 보였다. 그러나 문지방 아래의 틈에서 미세하게 공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안에 사람이 있거나 환기장치가 돌아가고 있었다. 침향 냄새는 낮에는 나지 않았다. 밤에만 사용하는 것이거나 낮에는 환기를 시켜 냄새를 없앤 것이었다. 서진은 이 상점의 위치를 확인하고 지나갔다. 여기에 직접 들어가는 것은 위험했다. 암천회의 거점이라면 내부에 고수가 있을 것이고 서진이 들어가는 순간 정체가 노출될 수 있었다. 철무광에게 외부 감시를 맡기는 것이 안전했다. 그러나 철무광에게는 이미 조백추적이라는 임무가 있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시키면 어느 쪽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었다. 서진은 잠시 고민한 뒤 결정을 내렸다. 조백추적이 우선이다. 침향 골목은 나중에. 객잔에 돌아온 것은 해질 무렵이었다. 복도에서 현을 마주쳤다. 현이 서진을 보았다. 서진도 현을 보았다. 어디 갔다 왔느냐? 현의 질문은 간결했다.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서진은 시장거리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답했다. 거짓은 아니었다. 현이 한 호흡 동안 서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다. 그러나 세 발짝 가다가 멈추었다. 세윤의 비물을 봤느냐? 서진이 멈추었다. 보았습니다. 15합제. 두 단어.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도 보았다. 서진이 본 것을 현도 보았다. 흡기를.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이 서진을 돌아보았다. 냉담하고 초연한 눈이었으나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다. 분노가 아니었다. 걱정에 더 가까운 것이었다. 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진이 말했다. 현이 한 호흡 더 서진을 보다가 다시 걸어갔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서진은 이 짧은 대화에서 중요한 것을 확인했다. 현이 세윤의 이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서진이 그것을 알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현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현이 그것에 대해 서진에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 현은 서진의 판단을 일정 부분 신뢰하고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내일의 비무를 준비했다. 소림 1승과의 교류 비무. 정신수를 얻기 위한 대가. 서진은 1승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1승. 26살. 소림 3세대의 수좌. 금강장과 나한권의 이중 수련자. 특히 근접전에서 장법의 위력이 뛰어남. 절정하위. 절정하위. 서진의 현재 실력은 인류 중위이다. 기맥 가속을 사용하면 절정 문턱까지 5호흡 동안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기맥 가속은 반동이 있으며 5호흡 이상 유지하면 경맥에 부담이 간다.
일승이 절정하위라면 서진이 기맥가속 없이 이기는 것은 어렵다. 기맥가속을 사용하면 다섯 호흡 동안은 대등하거나 우세할 수 있으나 그 다섯 호흡 안에 승부를 내야 한다. 그러나 서진은 기맥가속에 의존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기맥가속을 사용하면 기의 출력이 절정급으로 폭증한다. 은기술로 이것을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람석의 고수들에게 서진의 실력이 노출된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둘째, 이번 비무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정신수 획득이다. 해원 대사가 요구한 것은 소림의 무승과 겨루어주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진지하게 겨루는 모습을 보여주면 충분했다. 서진의 전략은 이류 상위 수준의 기만 사용하되 천마의 기술과 경험으로 1승의 공격 패턴을 읽고 최소한의 기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었다. 천년의 전투 경험이 경지의 차이를 메울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이기도 했다. 서진은 침상에 앉아 눈을 감고 형무진의 기억에서 소림 무공에 대한 정보를 끌어냈다. 천년 전의 소림 무공과 현재의 소림 무공은 다를 것이었으나 기본 원리는 같을 터였다. 금강장의 핵심은 강이다. 정면에서 부딪히는 것이 가장 강하고 측면에서의 변환이 가장 느리다. 나한권의 핵심은 연이다. 한 수가 끝나기 전에 다음 수가 시작되는 연환 공격. 이 둘을 동시에 쓰는 이중 수련자라면 정면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동시에 연환의 틈을 만들지 않는 것이 전투 방식일 것이었다. 파회법은 간단했다. 정면에서 받지 않는 것. 측면으로 흘리면서 연환의 전환점 한 수에서 다음 수로 넘어가는 찰나의 빈틈을 노리는 것. 그 빈틈은 반호흡보다 짧을 것이었으나 식풍술이 그것을 잡아낼 수 있었다. 서진은 전략을 정리하고 눈을 감았다. 내일은 바쁜 하루가 될 것이다. 오후에 일승과의 비무, 밤에 현월과의 만남. 두 개의 관문을 넘어야 했다. 잠들기 전 서진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세윤의 호흡. 식풍술이 세윤의 방을 읽었다. 세윤의 호흡이 점심때보다 안정되어 있었다. 금단의 날카로움이 한 겹 무뎌져 있었다. 간이 정혈단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세윤은 그것을 모를 것이다. 차맛이 평소와 살짝 달랐다 해도 금단의 고통 속에서 차맛에 신경 쓸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작은 성공이었다. 그러나 보름이라는 시한은 변하지 않았다. 셋째 날 오후. 연무장의 열기가 달랐다. 오늘의 교류 비무에서 남궁세가 오공자와 소림 1승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남궁세가의 막내가 소림의 차세대 수자와 겨루다니 흥미를 끌 수밖에 없었다. 관람석의 인원이 전날보다 2할 더 늘어 있었다. 서진은 비무대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남궁세가의 일반 장검을 왼손에 들고 있었다. 해체도는 사용하지 않는다. 해체도를 꺼내는 순간 검에서 마기가 공명하며 그 기의 질감이 정파 무인들에게 감지될 수 있었다. 맞은편에서 1승이 걸어 나왔다. 26살의 소림 무승. 삭발. 회색 승복이 아닌 비무용 황금색 승복을 입고 있었다. 소매가 짧아 팔뚝의 근육이 드러나 있었다. 근육이 단단했으나 비대하지 않았다. 금강장의 수련자에게 흔한 밀도 높은 근육이었다. 눈이 크고 맑았으며 입가에 자연스러운 미소가 있었다. 전투 전의 긴장이나 적대감이 없는 얼굴이었다. 1승이 합장했다. 소림 1승, 가르침을 청합니다. 서진도 폭권했다. 남궁서진, 잘 부탁드립니다. 비무가 시작되었다. 1승의 첫 수는 금강장의 정면 1장이었다. 오른 손바닥이 서진의 가슴을 향해 밀려왔다. 장풍이 아니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순수한 장법의 일격. 공기를 밀어내는 물리적 힘과 그 안에 실린 내공의 이중 충격. 서진은 검으로 받지 않았다. 몸을 왼쪽으로 반보 이동하면서 검을 들어 1승의 오른팔 외측을 스치듯 밀었다. 1승의 장이 서진의 옆을 지나갔다. 거리가 손바닥 한 장. 서진의 검이 1승의 소매를 가르며 지나갔으나 살에 닿지는 않았다. 1승이 즉각 몸을 회전시켰다. 오른발을 축으로 반바퀴 돌면서 왼손이 나한권의 횡타를 날렸다. 금강장에서 나한권으로의 전환이 반호흡도 걸리지 않았다. 이중수련의 진가가 여기에 있었다. 한 유형에서 다른 유형으로의 전환 속도가 단일 수련자의 초식 변환보다 빨랐다. 서진은 이 전환점을 식풍술로 읽었다. 1승이 오른발을 축으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일승의 체중이 오른발에 실리면서 왼쪽 옆구리의 방어가 한순간, 진짜 한순간 4분의 1 호흡 미만 열렸다. 이것이 금강장에서 나한권으로 전환할 때의 빈틈이었다. 서진은 이 빈틈을 공격하지 않았다. 첫 탑에서 빈틈을 찌르면 비무가 너무 빨리 끝난다. 회원 대사가 원하는 것은 실전 경험이다. 일승에게 실전의 압박을 주면서 충분한 합수를 채우는 것이 목표였다. 서진은 일승의 횡타를 검으로 흘리면서 한보 물러났다. 일승이 따라왔다. 나한권의 연환 왼 횡타에서 오른 직권, 오른 직권에서 무릎차기, 무릎차기에서 금강장의 쌍장으로 내수가 물처럼 이어졌다. 서진은 내수 모두를 검으로 흘리거나 피하면서 후퇴했다. 다섯째 합에서 서진이 처음으로 반격했다. 남궁 36수의 23째 초식 측면에서 파고드는 사선참이었다. 천마의 해석으로 변형하지 않은 원형 그대로의 초식이었다. 서진의 검이 일승의 오른쪽 옆구리를 향해 미끄러졌다. 일승이 왼손 금강장으로 검을 쳐냈다. 장과 검이 부딪히는 순간 충격이 서진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금강장의 경강. 이류 상위의 기로 받기에는 무거운 충격이었다. 서진의 손목이 미세하게 저렸다. 절정 하위의 금강장. 정면으로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었다. 서진은 이 데이터를 즉각 처리했다. 여섯째 합부터 서진의 검이 달라졌다. 정면에서 부딪히지 않았다. 검이 일승의 공격을 만나는 순간 검의 각도가 4도에서 7도 사이로 기울어지면서 충격을 옆으로 흘렸다. 물이 바위를 만나 돌아가듯. 이것은 제왕검의 기법이 아니었다. 천마의 체경의 기 운용 원리 해체와 재구성을 검법에 적용한 것이었다. 상대의 힘을 해체하여 방향을 재구성한다. 부딪히지 않고 흘린다. 일승이 눈을 떴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비무중 집중하느라 반쯤 감겨있던 눈이 여섯째 합부터 완전히 열렸다. 일승의 장이 서진의 검에 닿는 순간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것이었다. 흥미롭군요. 일승이 비무중에 말했다.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니었다. 소림의 비무에서는 대련 중 대화가 허용된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검으로 대답했다. 일곱째 합. 남궁 36수 일곱째 초식의 천마 변형. 검끝이 일승의 왼쪽 옆구리를 향해 파고들었다. 전환점의 빈틈을 노린 것이었다. 일승이 반응했다. 예상보다 빨랐다. 왼팔을 접어 옆구리를 방어하면서 오른손이 서진의 검날 위를 장으로 눌렀다. 금강장의 압력이 검을 아래로 밀었다. 서진의 검이 바닥을 향해 꺾였다. 서진은 검을 포기하지 않았다. 검이 아래로 꺾이는 힘을 이용하여 검끝을 원형으로 회전시켜 일승의 오른손목 아래를 노렸다. 일승이 손을 거두며 한보 물러났다. 이 교환에서 서진이 얻은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 일승의 반응 속도. 전환점의 빈틈이 4분의 1 호흡이라고 추정했는데 일승은 그 빈틈을 6분의 1 호흡 만에 메웠다. 예상보다 빨랐다. 이류 상위의 기로 이 빈틈을 찌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둘째, 일승의 금강장이 검 위를 누르는 각도. 위에서 아래로 45도. 이 각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빠져나가는 검의 궤적이 원형 회전이라는 것을 실전으로 확인했다. 비무는 계속되었다. 10합, 15합, 20합. 서진은 끝까지 이류 상위의 기만 사용했다. 그 안에서 천마의 기술과 천년의 경험을 검에 실었다. 일승은 처음에는 여유있게 공격했으나 15합째부터 표정이 진지해졌다. 서진의 검이 자신의 빈틈을 정확히 찌르되 직접적인 유효타를 내지 않는 것이 일승에게는 기묘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상대가 분명히 약한데 기감으로 느껴지는 기의 양이 이류 상위이므로 검이 자꾸 자신의 급소를 스쳐간다. 24째 합에서 서진이 처음으로 유효타를 냈다. 일승이 금강장의 쌍장을 날린 직후 양팔이 앞으로 뻗어있는 반호흡의 틈. 서진의 검이 일승의 승복 왼쪽 소매를 스쳤다. 천이 가로로 한 뼘 찢어졌다. 일승이 웃었다. 좋습니다. 25째 합에서 일승이 본격적으로 변했다. 금강장과 나한권의 경계가 사라졌다. 장과 권이 동시에 나왔다. 왼손이 금강장으로 밀어붙이는 동시에 오른 주먹이 나한권의 직권을 날렸다. 이중수련의 최고 형태 두 무공을 동시에 쓰는 것. 전환점의 빈틈이 사라졌다. 서진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었다.
이중 수련자가 진심을 낼 때의 형태. 26째 합. 서진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했다. 남궁 36수를 완전히 벗어나 천마의 해석만으로 구성된 검을 썼다. 검이 원형을 그리며 1승의 장과 권 사이를 파고들었다. 두 무공을 동시에 쓰면 공격은 강해지지만 두 공격 사이의 공간이 미세하게 벌어진다. 그 공간으로 서진의 검이 미끄러져 들어갔다. 27째 합. 서진의 검끝이 1승의 가슴 앞 두 치에서 멈추었다. 동시에 1승의 오른장이 서진의 목 옆 한 치에서 멈추어 있었다. 비무가 끝났다. 서진의 검이 먼저 멈추었는가? 1승의 장이 먼저 멈추었는가? 정확히 동시였다. 그러나 서진의 검끝과 1승의 가슴 사이의 거리가 두 치이고 1승의 장과 서진의 목 사이의 거리가 한 치였다. 1승의 공격이 한 치 더 가까웠다. 겉보기에는 1승의 우세였다. 그러나 서진은 알고 있었다. 자신이 이류 상위의 기만 사용했다는 것을. 그리고 1승도 느꼈을 것이다. 이류 상위의 기를 가진 소년이 절정 하위의 소림수자와 27합을 겨루며 겉보기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를 냈다는 것은 소년의 기술이 기량을 초월한다는 뜻이었다. 1승이 합장했다. 소엽의 검에서 불가의 자비와는 다른 그러나 비슷한 것을 느꼈습니다. 서진은 이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자비와 비슷하되 다른 것. 무엇이었을까? 서진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검에 실은 것은 천마의 기술이었고 그 안에 담긴 것은 형무진의 천년 경험이었다. 그것이 자비와 비슷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서진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남궁서진이라는 그릇이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아직 모릅니다. 솔직한 대답이었다. 1승이 미소지었다. 따뜻한 미소였다. 전투를 나눈 상대에게 건네는 존중의 미소. 관람석에서 반응이 갈렸다. 정파 고수들 대부분은 남궁 오공자가 선전했지만 소림 1승이 우세라는 평가였다. 그것이 표면적 결과와 부합했다. 그러나 몇몇 눈이 달랐다. 혀는 팔짱을 끼고 서진을 보고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이었으나 서진은 현의 눈에서 무언가를 읽었다. 놀라움이 아니었다. 확인이었다. 현은 서진이 실력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비무에서 서진이 얼마나 숨겼는지를 가늠하고 있는 것이었다. 백리무가 관람석에서 서진을 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손가락 신호가 없었다. 대신 백리무의 입가에 미소가 있었다. 평소의 차가운 미소가 아니었다. 무언가를 즐기고 있는 미소였다. 해원대사는 돌아와 있었다. 소림 대표단 자리에 앉아 1승과 서진의 비무를 끝까지 지켜본 모양이었다. 해원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있었다. 그리고 서쪽 관람석 2층 끝 회색 도포 노인의 옆에 앉아있던 흰옷 여자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비무를 보면서 내내 무감했던 얼굴에 미세한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다. 눈이 서진을 향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 시선을 느꼈으나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비무대에서 내려가는 중이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 시선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비무대 아래에서 소림 무승 한 명이 다가왔다. 두 손으로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해원 사수께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서진이 상자를 받았다. 무게가 거의 없었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 유리병 하나가 비단에 쌓여 있었다. 병 안의 액체가 맑고 투명했다. 유리병의 마개를 살짝 열자 소나무와 새벽 이슬의 향이 퍼졌다. 공기 중에 퍼지는 그 향이 서진의 폐를 적셨을 때 서진은 이 약물의 가치를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 향 자체가 기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혼사분에 잠식된 혼백을 맑게 하는 약물이 풍기는 향답게. 정신수. 세윤 해독 3단계 중 셋째 단계의 핵심 재료. 확보 완료. 서진은 유리병을 품 안에 넣었다. 남은 것은 천리향초 둘째 단계와 천년설화 셋째 단계 구슬 냉기였다. 천리향초는 수인당에 금 50냥으로 있었다. 천년설화는 아직 소재 불명. 그러나 오늘의 성과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 셋째 날 저녁. 서진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윤의 찻잔에 두 번째 간이 정열단을 넣는데 성공했다. 어제와 같은 방법 식사가 끝나고 자리를 뜨는 혼란의 순간에 세윤의 자리 옆을 지나가면서 소매에서 알약을 떨어뜨렸다. 이번에는 찻잔이 아니라 세윤이 반쯤 남긴 국그릇에 넣었다.
세윤이 남은 국을 마실지는 모르지만 찻잔보다 국그릇이 더 자연스러웠다. 식사 후 서진은 방에 돌아가 해가 완전히 지기를 기다렸다. 자식까지 셋이진. 서진은 이 시간을 수련에 쓰지 않았다. 대신 현월과의 만남을 위한 준비를 했다. 먼저 몸에 지닌 것들을 점검했다. 해체도 옥패 형태, 품안, 검은 구슬허리춤 비단 주머니, 백해환 두 아랫쪽 소매, 마비독 가시 4개 오른쪽 소매, 방독포 허리띠 안쪽, 일반 장검 등의 멜것, 정신수 유리병품 안쪽 주머니. 해체도를 가지고 갈 것인가? 현월이 해체도를 원했다. 한 권의 지하서고 전투에서 현월이 서진 추격 대신 옥병을 선택한 것도 옥병과 해체도 중 당시 확보 가능한 것이 옥병이었기 때문이다. 현월이 해체도를 아직 노리고 있을 가능성은 높았다. 그러나 해체도를 가져가지 않으면 서진의 전투력이 크게 떨어진다. 해체도의 공명 효과가 서진의 기효율을 2배 이상 올려주기 때문이다. 가져간다. 위험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현월과의 대화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없다. 현월이 서진을 공격한다면 해체도가 있어야 최소한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다음, 현월의 의도를 정리했다. 현월이 서진에게 경고를 한 이유. 3가지 가능성을 한 권 말에 정리한 바 있다. 함정 3할, 진짜 정보 3할, 어부지리 4할. 숭양에서의 추가 정보를 반영하여 확률을 갱신했다. 함정 2할로 하향. 이후 현월이 서진을 제거하려 했다면 관도에서 대표단을 습격할 때 서진을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월은 주관을 전달했다. 제거가 목적이라면 이런 절차는 불필요하다. 진짜 정보 사할로 상향. 이후 현월이 암천의 내부에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서진을 그 목적의 도구로 쓰려는 것. 현월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핵심. 어부지리 사할 유지. 서진과 암천해를 동시에 치게 하여 양쪽 다 약해진 틈을 노리는 것. 어느 경우든 현월과의 만남에서 서진이 얻어야 하는 것은 분명했다. 연무장 지하진법의 정확한 정보. 그리고 그분에 대한 추가 정보. 자시. 서진은 창문을 넘어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은기수를 최대로 올려 길을 하수 이하로 억제했다. 달이 구름 뒤에 숨어 있었다. 숭양의 밤하늘이 검었다. 별이 많았다. 월야정은 성 서남쪽에 있었다. 객잔에서 직선거리로 1000보. 지붕을 타고 이동하면 2000보에 가까웠다. 서진은 무림맹 순찰대의 패턴을 읽으면서 이동했다. 순찰대의 간격이 어제보다 좁아져 있었다. 개회식 기간보다 교류 비무 기간의 경비가 강화된 것이었다. 200호흡 간격이 150호흡으로 줄었다. 서진은 순찰대 2조의 사이를 빠져나가며 성 서남쪽으로 향했다. 지붕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거리는 한산했다. 야간에 돌아다니는 무인은 거의 없었다. 간간히 술에 취한 무인이 비틀거리는 것이 보였으나 서진의 이동 경로와 겹치지 않았다. 월야정이 보였다. 성벽 안쪽에 붙어있는 작은 정자. 기둥 6개의 지붕이 얹혀있는 단순한 구조. 지붕의 처마가 날개처럼 펼쳐져 있었고 달이 구름 사이로 나올 때마다 기둥 그림자가 바닥에 줄무늬를 그렸다. 서진은 정자에서 10발짝 떨어진 느티나무 아래에 멈추었다. 등을 나무 줄기에 기대고 오른손에 옥패 형태의 해체도를 쥐었다. 왼쪽 소매 안감에 백해환과 마비독 가시를 확인했다. 정자 주변 50보 이내의 길을 식풍술로 읽었다. 매복의 기는 없었다. 그러나 이것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진은 알고 있었다. 현월의 은기 능력은 서진의 식풍술을 넘어선다. 자시 정각. 현월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말이 맞지 않았다. 정자의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마치 처음부터 기둥의 그림자 속에 서 있었던 것처럼. 기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서진의 식풍술이 정자를 끊임없이 읽고 있었음에도 현월이 나타나기 전까지 기둥 뒤에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다. 현월의 은기술이 서진의 감지 능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다. 검은 옷, 허리에 쌍단검, 왼손 검지가 없는 손, 복면 아래로 눈만 보였다. 검고 깊은 눈. 왔구나. 목소리가 낮고 평탄했다.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데 너무 익숙한 목소리였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먼저 말하는 쪽이 지는 대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런 대화였다. 현월이 정자 난간에 걸터 앉았다.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마치 저녁 바람을 쐬러 나온 사람처럼. 그러나 쌍단검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허리 양쪽에서 왼쪽 허리와 등 뒤로 즉각 뽑을 수 있는 배치, 앉는 동작에 포함된 전투 준비. 서진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다. 현월도 긴장하고 있다. 경고하러 왔다. 현월의 목소리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평탄함 아래에 깔린 것이 바뀌었다. 아까는 무였다. 지금은 뭔가가 있었다. 급함에 가까운 것. 서진은 이 변화를 잡아냈으나 반응하지 않았다. 서진이 반응하지 않자 현월이 이어갔다. 대회 5째 날. 맹주 결정 비무. 서진의 심장이 한 박 빨라졌으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연무장 아래에서 무언가가 터진다. 연무장치야. 24호흡 주기의 진동. 서진이 이미 감지한 것과 일치했다. 무린맹의 호법진이 작동을 멈추고 연무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길을 잃는다. 길을 잃는다. 서진의 추정기를 흡수하는 진법 이 맞았다. 반시진 동안. 반시진. 300호흡. 그 시간 동안 정파의 모든 고수가 길을 잃으면 암천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왜 내게 알려주시오? 서진이 물었다.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감정을 빼냈다. 형무진의 목소리에 가까운 톤이었다. 현월의 눈이 서진을 똑바로 보았다. 복면 위로 드러난 두 눈이 달빛에 미세하게 빛났다. 내가 천마의 후예이기 때문이 아니다. 한 호흡의 간격. 내가 현월이기 때문이다. 이 대답은 서진의 분석 프레임을 벗어났다. 진짜 정보와 어부질이 어디에도 깔끔하게 들어맞지 않았다. 현월이 자기 정체성을 내세운 것이다. 현월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암천회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의 판단이라는 선언이었다. 서진은 이 선언을 받아들이되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선언과 진실 사이에는 항상 거리가 있다. 당신은 암천회를 배신하려는 것이 아니오. 서진이 말했다. 현월의 눈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암천회의 작전이 성공하되 그 성공의 방향이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꺾이기를 바라는 것이오. 현월의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 웃음인지 감탄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천마의 후예다운 통찰이구나. 이 반응은 서진의 분석이 맞았다는 확인이었다. 현월은 암천회를 떠나려는 것이 아니다. 암천회 안에서 자기 목적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 서진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 당신의 목적이 무엇이오? 직접적인 질문이었다. 현월은 즉답하지 않았다. 정자난간에 앉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달이 반쯤 나와 있었다. 나는 14살에 암천회에 끌려갔다. 서진의 귀가 열렸다. 현월의 과거. 백리무가 알려준 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 아버지는 소문파의 장문인이었다. 서진의 심장이 멈추었다. 한 박, 두 박, 다시 뛰었다. 소문파, 소리화의 문파, 하연의 문파, 3년 전 암천회에 의해 멸문당한 문파. 현월의 아버지가 소문파의 장문인이었다. 서진의 머릿속에서 정보가 재배열되었다. 소문파 장문인은 20년 전 진천에게 하연을 맡기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다. 소문파 장문인에게 손녀가 있었다. 소리화. 그런데 소문파 장문인에게 딸도 있었다면? 14살에 암천회에 끌려간 딸. 현월이 소문파 장문인의 딸이라면, 현월이 소리화의 고모라면. 서진은 이 추론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확인되지 않은 추론을 상대에게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노출하는 것이었다. 현월이 말을 이어갔다. 시선은 여전히 하늘에.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은 뒤 암천회가 왔다. 나를 데려갔다. 14살이었다. 목소리가 평탄했다.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한 사람의 평탄함. 그러나 그 평탄함 아래에서 식풍술이 읽어낸 것이 있었다. 현월의 호흡이 미세하게 불규칙해졌다. 들숨이 반박 짧아졌다. 오래된 기억이 몸에 남긴 흔적이었다.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깊은 곳의 반응. 암천회에서 20년을 보냈다. 쌍단검을 배우고 독을 배우고 사람을 죽이는 법을 배웠다. 현월이 고개를 돌려 서진을 보았다. 그리고 오함의 당주가 되었다. 소문파를 멸문시킨 것이 나의 첫 임무였다. 서진의 손이 옥패 위에서 미세하게 힘을 주었다. 자기 문파를 멸문시킨 것이 현월의 첫 임무. 이것은 암천회의 충성시험이었을 것이다.
가장 가까운 것을 자기 손으로 파괴하게 함으로써 뒤돌아갈 곳을 없애는 것. 소리화라는 아이를 알고 있어? 서진이 물었다. 의도적이었다. 현월의 반응을 보기 위해. 현월의 눈이 흔들렸다. 반호흡. 그리고 돌아왔다. 지하 밀실에 숨어있던 아이. 알고 있었다. 멸문을 실행하면서 지하 밀실에 숨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놓아주었다. 아니면 찾지 못한 것처럼 보고한 것이다. 살려두었소? 죽일 수 없었다. 이 대답에서 서진은 현월의 목적의 윤곽을 잡았다. 현월은 암천회에 복종하면서도 소문파의 마지막을 완전히 지우지 않았다. 소리화를 살려두었다. 그것은 현월의 내면에 소문파에 대한 무언가 죄책감이든 애착이든 미련이든 가남아 있다는 뜻이었다. 현월의 목적. 서진은 하나의 가설을 세웠다. 현월은 암천회를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20년의 시간을 들여 오암 당주까지 올라간 것은 암천회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지금 서진이라는 변수가 나타났다. 천마의 후예이자 남궁세가의 일원이자 소문파와 연결된 자. 현월에게 서진은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같은 적을 가진 동맹 후보였다. 이 가설의 확률 5할. 나머지 5할은 이 모든 것이 암천회가 설계한 시나리오일 가능성. 현월의 과거, 소문파와의 연결, 감정적 동요 모두가 서진을 속이기 위한 연극일 수 있었다. 서진은 이 가능성을 놓지 않았다. 현월이 일어섰다. 한 가지 더. 서진이 기다렸다. 숭양에 그분이 와 계시다. 숭양에. 서진이 이미 감지한 서쪽의 절멸기 공백. 너도 느꼈겠지. 서쪽의 공백. 서진의 등 뒤로 한기가 흘렀다. 서진이 느낀 것을 현월도 알고 있었다. 현월이 서진의 감지 능력을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분이 누구시오? 현월이 돌아섰다. 등을 보였다. 쌍단검의 자루가 등 뒤에서 달빛에 빛났다. 1000년 전에도 만났을 것이다. 이름을 바꿔가며. 그리고 사라졌다. 기의 흔적도 발소리도 바람의 변화도 없이. 마치 처음부터 거기 없었던 것처럼. 서진은 느티나무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현월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00년 전에도 만났을 것이다. 이름을 바꿔가며. 형무진의 기억을 뒤졌다. 1000년 전 형무진이 이름을 바꿔가며 만난 존재. 그런 자가 있었던가. 기억의 심층을 파고들었다. 형무진의 삶에서 만난 수많은 인물들, 천마신교의 장로들, 981방의 장문인들, 강호의 방랑자들, 전장의 적들. 그 중에 이름을 바꿨다는 인물은 없었다. 아니, 하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인물이 아니라 소문이었다. 1000년 전 강호에 떠돌던 소문.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자. 이름이 없는 자. 혹은 이름이 너무 많은 자. 200년 전에는 약사로, 300년 전에는 유랑 검객으로, 500년 전에는 은둔한 도사로 기록에 등장하는 존재. 형무진은 그것을 전설이라 여기고 무시했었다. 불로불살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나 지금 서진은 한 가지를 더 알고 있었다. 편자쿠라는 이름. 1000년 전에도 전설이었던 야광. 세상의 모든 독을 해독하고 세상의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이름을 바꿔가며 존재하는 자가 1000년이 넘게 살아있는 자와 같은 존재라면? 아니, 그것은 너무 먼 추론이었다. 아직은. 서진은 생각을 접고 객잔으로 돌아갔다. 객잔에 돌아와 방에 들어서면서 서진은 한 가지를 더 확인했다. 침상 위에 종이가 없었다. 어젯밤의 쪽지와 같은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다. 그러나 창문 아래 바닥에 미세한 흙자국이 있었다. 서진이 나갈 때는 없었던 것이다. 누군가가 서진이 나간 뒤 창문으로 방에 들어왔다가 나간 것이었다. 들어왔다면 무엇을 확인했을까? 짐을 뒤졌는가, 방을 살폈는가. 서진의 소지품은 모두 몸에 있으므로 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방 자체를 확인한 것이다. 서진은 침상 다리를 다시 살폈다. 잔향사가 있던 자리에 가루가 줄어 있었다. 누군가가 잔향사를 회수한 것이었다. 일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남겨둔 것으로 보아 회수한 만큼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거나 나머지는 계속 기록을 위해 남겨둔 것이었다. 서진의 기 질감이 잔향사에 기록되어 상대에게 넘어갔다. 은기술이 잔향사를 완전히 속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상대가 잔향사를 분석하면
서진의 기가 이류상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은기술의 층 아래에 숨겨진 진짜 기의 밀도를 정확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서진의 비밀 하나가 새어나갔다. 서진은 이를 악물지 않았다. 대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대응 방안을 생각했다. 잔향사를 설치하고 회수한 자가 누구인가? 암천회의 인원일 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조백이 접선한 상대 혹은 서풍루의 인원. 그렇다면 서진의 기 질감 정보가 암천회로 넘어간 것이다. 암천회가 서진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서진에 대한 위협 평가가 올라간다. 지금까지 암천회는 서진을 남궁세가에 무시받는 막내, 이류 이하의 하수로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 평가가 바뀌면 서진에 대한 대응도 바뀐다.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다. 5째 날까지 이틀. 그 안에 연무장 지하의 진법을 무력화해야 하고 조백의 접선 상대를 확인해야 하고 천리양초를 확보해야 했다. 서진은 침상에 누웠다. 내일 넷째 날 2분 수령이 될 것이었다. 눈을 감기 전 서진은 매화나무를 떠올렸다. 남궁세가 뒷마당의 매화나무. 어머니가 사랑한 나무. 서진이 매일 지나치던 나무. 매화는 겨울의 끝에 핀다. 가장 추울 때 가장 먼저. 숭양의 밤은 차가웠다. 그러나 어딘가에서 봄의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서진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아직은